영웅 여기도 있다. 하비 서북 태산 줄기가 나무로 흐르다 문득 맺혀 이룬 어떤 상계곡이었다. 계곡 사이 한때는 논밭이 있었던 곳인 듯 수북한 잡초 사이로도 군데군데 논두렁과 밭둑의 흔적이 있는 제법 넓은 벌판으로 한 무리의 인마가 들어서고 있었다. 모두 합쳐 150이나 될까. 20여 개의 기마를 앞세운 보졸들이었다. 폭색으로 보아서는 관군 같았지만 앞선 대여섯 기를 제하고는 갑주도 병장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모두 서라. 갑자기 맨 앞에 선 장수가 말고삐를 당기며 아직이 외쳤다. 아직 22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청년 장수였다. 곰의 어깨에 범의 허리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날렵하면서도 굳세어 보이는 체격에 위험 가득한 얼굴이 한눈에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을 만했다. 한당 여기쯤이 어떤가? 군사를 멈추고 다시 한번 주위의 지세를 살피던 그 청년 장수가 문득 곁에 선 마궁 수차림의 군관에게 물었다. 역시 22 정도의 청년으로 타고난 무골로 보였다. 그도 대장을 따라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역시 적을 유인해 볼만한 곳입니다. 그러자 청년 장수는 다시 군사들을 돌아보고 나지기 소리쳤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 쉰다. 각자 병장기를 놓고 말 탄 자는 말에서 내려라.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안돼. 눕더라도 잠들어서는 안되며 앉더라도 각자의 말과 병장기로부터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도 좋으나 취해 이곳이 싸움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사전에 일러둔 것을 한 번 더 군사들에게 깨우쳐주는 말투였다. 그리고 자신도 말에서 내려 마른 풀숲에 털썩 앉으며 투구를 벗었다. 멀리서 보아서는 문란하기 짝이 없는 장졸들의 휴식이었다. 그러나 그의 번득이는 눈은 끊임없이 앞골짜기의 변화를 살피고 있었다. 그 청년 장수의 이름은 손견, 전국시대의 저 유명한 손무자의 후예였다. 옥은 부춘 사람으로 그는 출생부터가 여러가지 신이한 설화에 쌓여 있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오국의 벼슬 하며 부춘에 살았는데 죽어서는 그 성 동쪽을 장지로 삼았다. 어느 날 그 무덤에 괴이한 광채가 솟아 구름을 오색으로 물들이며 하늘까지 뻗고 주위 수십 리에 가득했다. 그걸 본 마을의 나이든 이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결코 예사 기운이 아니다. 반드시 손씨가 홍할 것이다. 했다. 그 무렵 그의 어머니가 글을 했는데 창자가 쏟아져 오창문에 감기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며 이웃 안악에게 물었더니 그 안악은 이렇게 위로했다. 반드시 그 꿈이 좋지 않은 징조인 줄은 어떻게 알겠소?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보니 용모가 비범하고 성정이 활발해서 안심했다고 하는 게 그 설화의 대강이었다. 손견의 영명함이 처음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진 것은 17살 때였다.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전당에 이르러 보니 해적들이 지나가는 배를 털어 방금 물가에서 재물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배들이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손견이 부친에게 말했다. 이 도적들은 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소자가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도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부친은 그렇게 말렸으나 손견은 듣지 않고 배에서 내려 한 손으로는 칼을 빼들고 한 손으로는 여러 병사를 지휘하여 도적을 사로잡으려는 듯한 신용을 했다. 이를 본 도적들은 관병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빼앗은 재물을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렸다. 손견은 그들을 추격하여 괴수의 목 하나를 잘라 돌아오니 그 부친이 크게 놀랐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군에서 그를 불러 현의에 가임했을 만큼 손견은 널리 그 이름을 떨쳤다. 그 다음은 회계의 요적 허창을 친 일이었다. 허창은 구장에서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양명왕제라 칭하면서 그 아들 허소로 하여금 여러 연을 선동케 하니 한때 무리가 만을 넘었다. 이때 손견은 군의 사마로서 정병 1000여 명을 모아 다른 주군들과 함께 그들을 깨뜨리는데 크게 용명을 떨쳤다. 회평원년의 일로 그때부터 손견은 조정에까지 알려진 주군의 관리가 되었다. 자사 장민이 손견의 공을 상주하니 천자는 그에게 먼저 염독의 승을 제수하고 다시 몇 해 뒤에는 우시의 승으로 옮겼다. 방금 손견이 이끌고 온 군사는 바로 그 우위의 현군이었다. 원래 그 산은 도둑대가 산채를 열 만한 곳은 못 되었다. 태산의 줄기이고 산세가 다소 험하다고는 해도 평야 깊숙이 내려온 야산에 가까워서 지키게 해도 도망치게 해도 그리 이롭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껏해야 10명 안쪽의 도둑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살며 지나가는 길손에 보찜이나 터는 정도였는데 몇 달 전 장동목이란 도적 괴수가 졸개 100여 명을 이끌고 그곳에 자리 잡은 이래 차츰 세력이 불어가기 시작했다.
때마침 부근을 휩쓴 기근으로 늘어난 유민들이 가세한 탓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다. 먹여야 할 입이 불어나자 산기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길손의 포찜을 털어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도적들이 산을 내려와 인근의 부호들과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제법 으슥하다 싶으면 골마다 약간은 붙어있게 마련인 산적들이라면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을을 털어 수탈의 재원을 고갈시키거나 경사를 가진 토호들을 건드려 조정의 문책을 당할 지경이 되고 보니 주군에서도 더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하비테스는 1000명이 넘는 토벌군을 보냈으나 장동목이란 자는 예산 내기가 아니었다. 지세를 이용한 매복계로 한 싸움에 토벌군을 깨뜨려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난처해진 것은 하비테스였다. 조정이 힘이 있다 해도 불과 몇백의 도둑대 때문에 관군을 요청할 수 없는 일인데다 자칫 잘못 보고했다가는 흥도문에 내놓을 관직만 늘려주기 십상이었다. 그렇다고 수천 수만의 대군을 풀임도 하비테스에게는 없었다. 징병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때 같으면 농민군 몇만은 어떻게 긁어모을 수도 있겠지만 토지가 몇몇 부호들에 몰려버린 상태에서는 군역을 담당한 양민의 수가 그리 많지 못했다. 방법은 모병뿐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재정이 넉넉지 못했다. 그때 태수가 생각해낸 것이 오시의 승인 송견이었다. 아직 나이는 약관이지만 그 용맹은 이미 조정까지 알려진 데다가 비록 조그만 현해승에 불과하지만 휘하에는 회계요적, 허창을 토벌할 때 용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대고 있었다. 도적을 깨뜨린 뒤에도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용사들을 자기가 승이 된 현해 향관이나 현군으로 편입시켜 몇 년째 함께 고락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글을 읽은 자는 현령에게 청해 서자나 색부에 가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갑졸에 편입시키는 시기였는데 그 수가 100여 명에 이르렀다. 얼핏 보아 그 100여 명은 대단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일당백의 용사일 뿐만 아니라 작은 군사를 스스로 부릴 만한 재주도 있어 일이 벌어지면 아무렇게나 모병을 해도 금세 정비된 군세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천을 거느린 것과 다름없었다. 태수의 명을 받은 송견은 기꺼이 거기에 옹했다. 그날로 자신의 오랜부 아들과 향정 가운데서 고르고 고른 군사를 합쳐 300을 이끌고 북상한 그는 먼저 하비성에 들러 지난번 토벌전에서 살아남은 장조를 찾아 도적들의 형세와 그곳의 지리에 관해 물었다. 패전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그들이라 기억의 과장도 있고 혼란도 있었으나 도적들에 관해 대강은 짐작이 갔다. 그러나 송견은 다시 날랜 부하들을 나무꾼이나 농부로 가장시켜 그 산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에야 계책을 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태수가 얼마간의 병조를 더 붙여주겠다는 것도 마다하고 자신이 이끌고 온 300명만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송견이 구상한 것은 일종의 유인기였다. 험한 산골짜기에 숨어서 대항하는 도적들을 잡는 데는 그 10배의 군세가 필요했지만 그들을 평지로 끌어낼 수가 있다면 반으로도 자신이 있었다. 지금 그가 일부러 군사들에게 문란한 휴식을 취하게 한 것도 그런 유인의 수단이었다. 도적들은 뜻밖으로 신중했다. 진작부터 송견의 군사들이 접근하는 줄 알았을 것이련만 한 식경이 지나도 움직일 줄 몰랐다. 뒤따라오는 큰 군사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산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송견이 군사들을 흩어놓은 지 거의 1시각이나 지난 뒤였다. 이제 도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왼편에 칡덩굴 우거진 피탈에 살기가 있습니다. 한당이 문득활과 화살통을 끌어당기며 송견에게 말했다. 그러나 송견은 누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다. 오른편 골짜기에도 한 매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10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빨리 군사를 정돈하십시오. 좀 더 기다려라. 만약 도적들이 급히 지쳐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걱정 마라. 아직 5,600보의 거리가 있다. 날랜 말로 달려와도 병장기를 잡고 말에 오를 시간은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전공에게도 시간을 벌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송견이 그렇게 밀하자 한당도 더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송견을 따라 다니면서 저절로 몸에 밴 믿음 때문이었다. 한당의 자는 의국 멀리요서 영지가 고향이었다. 일찍 관내로 들어와 이리저리 홀로 다니다가 18배 송견을 만났다. 당시 송견은 회계요적 허창을 치기 위해 의군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군을 떠돌던 한당이 그의 막하를 찾아든 것이었다. 글은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말타기와 활 쏘기에는 능하고 완력도 남다른 데다 큰 칼을 잘 써서 금세 용사들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나이가 비슷한데도 상아를 흐트리는 법이 없고 명을 받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 자연 손견의 아낌을 받아 그 뒤 5년째나 손견의 좌우에서 손발아되어 일했다. 허창이 죽은 뒤에도 손견의 주위에 남은 용사들 가운데서 향관조차 사양하고 순수하게 손견의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태단차는 향직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손견만을 위해 일하는 쪽이 더 보람있게 여겨진 탓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한번 의탁해볼 만하다. 그것이 손견을 볼 때마다 느끼는 한당의 기분이었다. 한당 이제 말에 올라 병졸 들을 정도나라. 갑자기 손견이 그렇게 소리치며 자신도 훌쩍 말등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한당이 무어라고 전할 필요도 없이 어지럽게 흩어져 쉬고 있던 병졸들이 제각기 병장기를 꼬나지고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다. 썩을 대로 썩고 무기력할 대로 무기력한 관군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민첩한 대응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차림도 겉으로는 허름한 베옷이었지만 안으로는 대개 갑옷을 받쳐 입은 채였고 무기도 질질 끌고 다니거나 팽개쳐 두었을 때는 허술해 보였지만 힘있게 잡고 선 걸 보니 각기 특색 있는 매서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맞은편 골짜기 쪽에는 별달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왼편 일덩굴 우거진 비탈도 오른편에 굽은 골짜기도 여전히 무거운 살기만 감돌 뿐 조금 전과 마찬가지였다. 주공 무슨 일이십니까? 한당이 의아로운 듯 물었다. 그러자 손견은 말없이 손을 들어 맞은편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반길도 안 되는 떡갈나무 등걸로 덮여 있어 많은 군사를 숨기기에는 알맞지 않은 곳이었다. 그 바람에 소홀히 보아 넘겼던 것인데 손견의 손가락질하는 걸 보니 확실히 어딘가 이상했다. 그러나 정확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몰라 살피고 있는데 손견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저 떡갈숲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적은 아마도 세갈래 방향에서 일시에 쳐내려오거나 우리를 좀 더 깊이 유인해 에워쌀 계책인 것 같다. 장동묵이라는 자 오랫동안 농림에서 지낸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주공의 계책에 말려들지 걱정입니다. 만약 며칠 전 크게 관군을 물리친 적이 없었다면 그 자는 결코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들은 아직 큰 승리에 취해 있다. 이만큼이나 자중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손견은 그렇게 말하고는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만하면 태수님께 할 말은 있다. 도적대는 우리가 무서워서 깊이 숨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알겠느냐?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군사들도 정말로 싸움 한번 않고 돌아가는 것이 기쁜 것처럼 일제히 함성을 치며 기뻐했다. 거기에 맞추어 손견은 한 번 더 도적들을 격동했다. 장동목과 그의 처녀 졸개들은 우리 100여 명 의군이 두려워 다람쥐처럼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고 하자. 태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계곡에 숨어있는 도적들 뿐만 아니라 멀리 산 꼭대기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도적에게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크고 높은 목소리였다. 그러자 예상대로 여기저기서 함성이 일며 도적대가 뛰쳐나왔다. 잠깐 사이에 손견이 거느린 군사의 3배가 넘는 인마가 골짜기와 비탈에서 뭉개져 내리듯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런 도적들을 홀끗 살핀 손견은 이내 목소리를 낮추어 자기 군사들에게 명했다. 겁먹은 듯한 형색으로 도망쳐라. 적을 골짜기 입새까지 바짝 끌어내야 한다. 이미 사전에 들은 바가 있는 터라 손견의 군사들은 명령대로 움직였다. 겁먹은 듯 우르르 계곡 바깥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산적들은 거기에 더욱 기세를 올려 추격을 했다. 아직도 남아있는 황홀한 승리의 기억에 취해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조심성을 완전히 팽개쳐버린 추격이었다. 손견은 한당과 나란히 군사들의 꽁무니에 붙어 말을 달리면서도 쉴 새 없이 반격할 곳을 가늠했다. 그런데 약간 뜻밖인 것은 적에게 50여 기의 기마대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용기백배하여 뒤쫓으니 적의 보졸들이 완전히 평지로 들어서기 전에 적의 선두기마와 손견의 후위가 만날 지경이 되었다. 할 수 없다. 돌아서라. 먼저 말탄 자들부터 떨어뜨려라. 손견은 캐책보다 앞당겨 군사를 돌렸다. 도적들을 충분히 평지로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달려오는 기세에다 상대를 얕잡아보고 있는 만큼 쉽게 돌아서지는 않으리란 계산에서였다. 그러자 손견 쪽에 20여 기가 먼저 말머리를 돌려 적의 기마대를 막고 이어 보졸들도 분분히 돌아서서 달려오는 도적대를 맞을 채비를 했다. 오늘 이 적들을 뿌리 뽑고 뽑지 못하고는 오직 전군과 항공에게 달렸구나. 손견은 한당에게 그렇게 말하더니 애도인 고정도를 비껴들고 달려나가며 외쳤다.
내 놈들은 오군의 손견을 듣지 못했느냐? 누가 나의 이 칼을 받아보겠느냐? 그리고 닥치는 대로 베기 시작했다. 몇 번 칼빛이 번득이기도 전에 앞서 달려오던 두 명의 척도가 차례로 두 동강이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한당도 자랑하는 활솜씨로 두 명의 도적을 말에서 떨어뜨린 후 대도를 휘두르며 적의 기마대 사이로 뛰어들었다. 나머지 20여 기도 각기 손에 익은 무기를 휘두르며 배가 넘는 적을 마주쳐 나갔다. 그렇게 되자 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각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말 위에 남아있는 적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척도들도 연신 비명과 함께 말 아래로 떨어지는 동료들 때문에 반나마 혼이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너무도 급작스레 닥친 사태라 아직도 자기 편이 우세하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는 데다 달려온 기세가 있어 쉽게 말머리를 돌리지 못했다. 장동목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다섯 번째 적도를 베어 떨어뜨린 송견이 다시 산을 올릴 듯이 고함쳤다. 빨리 괴수를 베어 적의 기세를 꺾어놓자는 속셈이었다. 그때 싸우던 적의 기마대 가운데서 한기가 송견 쪽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동목룡 그분은 너 같은 애숭이와 창칼을 맞댈 뿐이 아니시다. 이 철국이나 받아보아라. 지난번 싸움에서 관군에게 빼앗아 입은 듯 제법 전포까지 걸치고 양갈래 난 철국을 내뻗어오는 기계가 자못 날카로웠다. 그러나 송견은 코웃음과 함께 호랑이같이 미끈한 허리를 틀어 철국을 피하더니 왼손으로 그자의 허리춤을 낚아채 땅바닥에 팽개쳤다. 그걸 보고 송견의 보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자를 멧돼지 얼듯 얽고 말았다. 그러자 드디어 말탄 도적들은 겁을 먹고 저마다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퇴각이었다. 어느새 달려온 도적대의 보졸들이 거기까지 몰려와 버린 탓이었다. 그들이 물러나는 길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동료들을 짓밟고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그때 말을 탄 채 뒤따라오는 도적대를 지휘하던 도적 하나가 쫓겨오는 저희 기마대 앞으로 말을 내다르며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라, 우리가 왔다. 관군은 몇 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김에 걸어오는 도적 하나를 창으로 찔러 떨어뜨리며 더 크게 외쳤다. 누구든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 돌아서서 싸우라. 손견이 고개를 들어 살피니 험상궂은 외눈의 장안이었다. 짐작대로라면 그 자가 동목룡이라고 불리는 장동목임에 틀림없었다. 검은 준마에 의젓이 앉은 품이 제법 한 무리의 우두머리다운 위엄이 있었다. 장동목께 섞어라. 너는 오군에 손견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손견은 한 소리 외침과 함께 똑바로 그를 향해 말을 몰아갔다. 장동목도 치지 않았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정말로 겁없는 애숭이로구나. 이 동목룡이 어찌 오군의 잔나비 새끼를 알겠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 역시 긴 창을 내지르며 마주 말을 달려나왔다. 그러나 미처 손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한 마궁수 차림의 장수가 대도를 춤추듯 휘두르며 길을 막았다. 이놈,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내 놈의 목은 내가 맞겠다. 바로 한당이었다. 천에 하나라도 손견의 실수가 있을까 하여 스스로 싸움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맞붙는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잠깐 동안의 싸움터. 가운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공터가 생겼다. 장동목은 싸움 솜씨에 있어서도 괴수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손견의 휘하에서는 가장 뛰어난 검수인. 한당을 맞아 싸우는데도 조금도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졸개들도 다시 힘을 얻어 골짜기의 좁은 평지에서는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손견은 그런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한당과 협격할까 생각했으나 마음을 돌려 나머지 기마대를 휩쓸기 시작했다. 다시 손견의 칼이 번득이는 곳에 대여섯 개의 임자 이른 목이 우수수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 도적대라 시간이 흐를수록 손견 쪽이 불리해져 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편 산기슭으로 한때의 군사들이 고함을 치며 쏟아져 내려왔다. 처음 도적들은 자기들 뒤에서 나는 함성이라 자기 편인 줄 알았으나 그 방향을 보자 이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쪽 산허리는 기수가 감돌고 있어 평소에 지키는 패거리가 없는 곳이었다. 반면 손견군은 그 함성을 듣자 갑자기 힘이 두 배로 불어난 듯 도적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오, 정부와 황계가 때맞춰 와주었구나. 손견도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당 쪽을 바라보았다. 장동목도 그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갑자기 한 차례 미친 듯 창을 휘둘러 한당을 물러나게 한 뒤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며 졸개들에게 외쳤다. 산채로 돌아가자. 북쪽 계곡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말굽의 졸개들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급히 북쪽으로 말을 내몰았다. 우두머리가 긋고리니 졸개들인들 성할 리 없었다. 일시에 창칼을 내던지고 역시 북쪽 계곡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한당 빨리 적 괴수를 쫓으라. 만약 정군과 황공이 앞을 막지 못하면 이 도적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 손견은 그렇게 외치며 스스로 앞장서서 장동묵을 추격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서쪽 능선을 타고 내려온 광군은 마치 손견의 그런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싸움터로 달려오는 대신 먼저 북쪽으로 달려가 좁은 계곡 입구를 틀어막아 버렸다. 앞으로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도적들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자기들이 머릿수로는 훨씬 우세한데도 아무도 그런 걸 기억해내는 자는 없었다. 간혹 지은 죄가 많은 자는 발악적으로 돌아서서 광군에 대항하기도 하고 흙은 일덩굴에 매달려 가파른 산둥성이로 달아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빌 뿐이었다. 그러나 장동묵을 비롯한 몇몇 우두머리급은 달랐다. 항복해보았자 뭐 이 나만 할 리 없고 그렇다고 말타고 전포까지 걸친 몸으로 졸개들처럼 일덩굴에 매달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를 수도 없는 그들은 한층 흉흉한 기세로 길을 열려들었다. 하지만 길을 막고 있는 광군도 완강했다. 비록 기수를 건너느라 마필은 없었지만 앞선 두 장수가 각기 쇠채찍과 긴 창으로 막으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장동묵과 몇몇 우두머리는 거기서 다시 한 차례 선불맞은 멧돼지처럼 날뛰었으나 결국은 뒤따라온 손견의 협격을 받자 차례로 목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황공복 대맞추어 잘 와주셨소. 하마터면 적개를 놓쳐 뒷날에 우왕거리를 남길 뻔했소. 손견은 척도들의 수급을 거두게 한 후 서쪽 능선을 타고 온 두 장수들 가운데 좀 나이가 젊은 쪽을 향해 그렇게 치하했다. 그의 이름은 황계로 공복은 그의 자였다. 영릉군 철릉 사람이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랐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서도 큰 뜻을 품어 범용한 이와는 퍼하지 않고 장작을 내다 팔아 살면서도 항상 서책을 가까이 하고 병법을 열심히 익혔다. 나이가 차 군리가 되어 손견이 염독의 승이 되었을 때는 그 역시 염독의 위로 있었다. 그러나 한번 손견을 본 뒤 그의 인품에 반하여 손견이 우위의 승으로 옮겨 앉게 되자 그도 태수에게 청을 넣어 함께 따라온 것이었다. 참을성이 많고 생각이 깊은 데다 한자로 쇠채찍을 잘 써 손견도 그를 형제처럼 여기고 일생의 고락을 함께하기로 한 사이가 되었다. 이번에 손견이 특히 오군에서부터 자신을 따른 용사들을 주어 적의 뒤를 돌게 한 것도 그런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차가운 기수를 건너고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도적들이 지키지 않는 서쪽 능선을 타고 내리는 계책을 성공시키는 데는 오군 자제들의 익숙한 물질 외에 그의 참을성과 신중함 또한 꼭 필요한 요건이었던 것이다. 강동의 자제들이 몸을 아끼지 않아 무사히 시각에 맞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강물이 차지 않았소? 도적을 없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에 어찌 살가죽이 찬물에 잠기는 걸 꺼리겠습니까? 더구나 이게는 물질이 서툴러 뗏목을 엮고서야 기수를 건넜습니다. 손견의 치하에 어디까지나 겸손한 황계의 답변이었다. 이에 손견은 다시 황계 곁에 긴 창을 짚고 서 있는 다른 장수를 향했다. 공에게 먼 길을 돌게 해놓고 곧 후회했어. 차라리 사람이 많아 도적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더라도 황공과 함께 기수를 건너게 하는 편이 옳았을 것이오. 그래 도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소?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황공을 반각이나 지책해 한 죄가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셨다면 크게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의 이름은 정보, 토은 사람이었다. 역시 일찍 죽은 출사하여 그 무렵은 황계와 마찬가지로 우위의 갑조를 관장하는 현의로 있었다. 손견과는 우위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 몇 년 함께 일하는 사이에 한당보다 더 충실하게 손견을 따르게 되었는데 인물이 잘생기고 몸가짐이 바를 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고 무예도 능했다. 특히 한자로 철척사모를 잘 써 황계의 채찍과는 좋은 짝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황계와 달리 약간의 장정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돌아 적의 뒤를 찌른 것이었다. 전공은 너무 겸양이 과하시오. 어쨌든 때맞추어 모진 도적의 뒤를 끊었으니 공의 이름을 황공복과 나란히 군공의 으뜸에 얹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오. 저희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이승께서 미리 헤아리신 바를 크게 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보는 끝내 그렇게 겸양을 보였다. 사실 그의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손견이 힘만 믿고 정면으로 도적들을 쳤다면 적지 않은 희생도 희생이려니와 이처럼 뿌리 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숨어있다가 치고 형세가 불리하면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지리에 밝은 도적들이 즐겨 쓰는 계략이었기 때문이었다. 손모자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는 탓인지는 몰라도 손견은 용맹과 무예에 못지않게 병법에도 밝았다. 따라서 먼저 번 관군이 실패한 까닭을 세밀히 살핀 끝에 손견이 정한 계책은 바로 방금 도적들을 뿌리 뽑은 그 계책이었다. 먼저 허술한 군비와 소규모의 병력으로 적을 방심시켜 골짜기 북쪽까지 끌어낸 뒤 역시 적이 방심하여 망보기를 두지 않은 두 갈래 길로 소수의 정병을 투입하여 물러날 길을 막고 앞뒤로 들이쳐 섬멸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보통의 현군이라면 어림도 없었지만 허창을 토벌할 때부터 그를 따르는 장정들을 뼈대로 한 정병을 거느린 손견이었기에 가능한 계책이었다. 먼저 날랜 말을 보내어 태수에게 첩보를 전하게 한 손견은 사로잡은 도적들과 죽은 도적들의 수급을 수습한 뒤 합의로 개선했다. 은근히 골머리를 앓던 도적대를 한 싸움에 쳐부수고 괴수의 목까지 바치는 청년 장수에게 태수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움은 천여 명의 관병으로도 오히려 패했던 도적대를 불과 300의 장정으로 깨끗이 뿌리 뽑은 때문이었고, 기쁨은 세금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우왕거리를 없앰과 함께 조정의 문책도 면하게 된 데서 온 것이었다. 태수는 크게 잔치를 열어 손견의 300장졸들을 위로하고 적지 않은 비단과 전복을 상으로 내렸다. 그리고 덧붙여 이르기를 그대 같은 인재를 우리 같은 작은 고을에서 썩게 할 수는 없다. 마땅히 그대의 공을 조정에 알리려니와 위에서 허락이 있으면 그대를 이 합의의 승으로 부르리라 했다. 뒷날 손견에게 고향인 옥은 못지않게 귀중한 근거가 되는 합의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손견은 받은 비단과 전국에 손도 대지 않고 그 싸움에서 고생한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 준 뒤 다음날로 임지인 우위로 돌아갔다. 그에게 반한 태수가 며칠 더 쉬어가기를 권해도 현의 공무를 핑계로 급히 돌아간 것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한 군리로서의 몸가짐이기도 했으나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제 갓돌이 지난 아들 책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이었다. 한번 매에 불이 붙으면 범같은 용맹으로 싸움터를 누비는 장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23인 신혼과 다름없는 시절의 젊은 남편이기도 한 것이 또한 손견이었다. 손견이 아내 오씨를 만난 것은 19 나던 해였다. 무슨 일인가로 전당에 들렀던 그는 오경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이태 전 그곳에서 꾀와 배짱으로 수적들을 쫓고 빼앗긴 재물을 찾은 일로 널리 이름을 얻은 손견과 친하고자 찾아온 협사로 손견도 그 인물됨이 그리 천박하지 않음을 알고 허교하게 된 것이었다. 오경은 원래 손견과 마찬가지로 옥은 사람이었으나 그 부친대에 전당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아직 어릴 때 부모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 손이 누이 둘과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누이가 바로 손견의 아내인 오씨였다. 오씨 역시 그때 이미 그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으로 이웃에 널리 알려진 규수였는데 어느 날 오경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손견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 겪는 기묘한 열병에 들떠버린 손견은 그날부터 그 동생인 오경을 통해 한번 만나 줄 것을 간청했지만 안오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여자란 출가하기 전에는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 남매가 비록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 하나 저희에게는 부모 못지않게 돌봐주는 숙부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분이라도 만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우를 통한 오씨의 대답이었다. 이에 손견은 할 수 없이 부친을 졸라 그들 남매를 돌봐주는 오왕이라는 이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보았다. 손견의 부친은 아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놀랐지만 알아보니 며느리로 삼아 해댈 것 없는 규수였으므로 마침내 청혼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반응은 냉담했다. 그자의 이름은 나도 익히 들었다. 하지만 온당한 이름이 못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혼자서 도적대 사이로 뛰어든 걸 용기로 보지만 나는 오히려 그걸 달리 부르고 싶다. 만약 도적대가 어리석지 않아 일제히 칼을 빼들고 대항했으면 어찌 됐겠느냐? 변변찮은 그 이름은 물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시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받은 귀한 몸을 가벼이 위태로움 속에 내던지니 이는 가벼움이라 불러 마땅하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도적대를 속인 것을 지혜로 보나 지혜와 속임은 전혀 다르다. 속임은 요행을 바라 행하는 거짓이요 지혜는 어떤 경우에도 어그러지는 법이 없는 일의 바른 꿈입니다. 그는 요행 거짓으로 도적대를 물리쳤을 뿐 도적들이 대항해도 이길 수 있도록 이를 꾸몄던 것은 아니다. 간사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더욱 이 혼인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그 둘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더욱 자주 그 둘에 의지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 어떻게 내 누이를 맡기겠느냐? 오왕이 오경을 통해 밝힌 거절의 이유는 그러했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고루한 유자의 관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치에 닿는 말이기도 했다. 그 말에 크게 노한 송견은 그 자리에서 장검을 뽑아들고 맹세했다. 내 반드시 이 칼로 그 늙은이의 목을 베어 오늘의 이 부끄러움과 한을 씻으리라.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송견이고 보면 반드시 헛맹세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속으로 은근히 송견을 맵으로 삼고 싶던 오경은 곧바로 그 일을 숙부와 누이에게 전했다. 그러자 오씨는 조용히 숙부를 찾아가 말했다. 저를 손씨가에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하여 이 못난 진려 때문에 화를 취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인 듯하오니 그만 허운하십시오. 까짓 어린 것이 홧김에 말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그 일 때문이라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소녀에게도 눈과 귀는 있습니다. 숙부님의 염려하심 마땅하나 또한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도 없습니다. 소녀는 그 이름에 한 몸을 맡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생각에 잠기던 오왕은 마침내 진려에 원하는 바를 허락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불행을 당하더라도 이 아제비를 원망하지는 마라. 실로 어렵게 이루어진 혼인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금실은 한층 좋았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거칠고 격한 송견에게 슬기롭고 부드러운 오씨는 하늘이 정한 배필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송견의 번득이는 제주와 오씨의 꼼꼼한 살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그 둘의 결합에서 손책 손건 같은 연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우위로 돌아와 군을 파한 송견은 따로이 소를 잡고 술을 피져 작은 잔치를 벌였다. 이번 싸움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싸운 신복들을 위로하는 사사로운 잔치였다. 그 자리에는 오군부터 그를 따라온 100여 명의 장사들과 한당, 황계, 정보 외에 천하모경과 또 한 사람의 장제, 조무가 불리었다. 조무는 역시 허창의 난을 진압할 때부터 송견을 따른 장수로 한벌, 쌍도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송견이 뽑아가 버린 나머지 군사로 송견의 천하모경과 함께 우위를 지키느라 싸움에는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걱정 없이 우위를 비울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그들 또한 공이 없지 않았다. 잔치를 벌인 날 송견은 하루 종일 사졸들과 함께 어울려 아뢰이 없이 즐기고 놀았다. 허창을 토벌할 때도 송견이 적은 군사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혈육 같은 정으로 아뢰이가 합심하여 쌓은 덕택이었다. 그러다가 송견을 중심으로 한당, 조문, 황계, 정보, 오경 6사람만이 오붓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제법 밤이 이슥할 무렵이었다. 싸움에 이기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특기에 매부께서 직접 적에게 술을 배셨다고요. 오경이 한 잔 가득 술을 따라 바치면서 그렇게 치하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네. 거기다가 전공과 황공복이 이미 도간으로 몰아둔 취를 내가 잡은 셈이 되니 무엇 그리 대단할 게 있겠나? 이미 거나한 송견이 흥겨운 얼굴로 그렇게 겸양했다. 거기다가 멀지 않아 합의승으로 가게 되신다고요? 조무가 곁에서 거들었다. 그러나 그 말에 흥겹던 송견의 얼굴이 일시에 흐려졌다. 대답 없이 다시 큰 잔을 손수 채워 벌컥벌컥 들이켰다. 조무가 근심스레 물었다. 주공께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위의 승으로 썩기 아까우니 합의의 승으로 부름하고 그럼 이 송견이 겨우 합의의 승으로나 맞다는 말이냐? 장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유서가 깊은 궁국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서주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장군이 만족할 만큼 큰 물은 아니라 해도 이 궁벽한 우위와는 될 바가 아닙니다. 정보가 송견의 말에 조심스레 대꾸했다. 그러나 송견은 술 탓인지 한 번 또한 불만을 거두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 어떤 자는 100만전으로 태수도 사고 어떤 자는 내시놈의 아제비라고 상을 넘보기도 하는데 이 송견은 어찌하여 스스로 천자를 칭한 요적을 목베고도 작은 고을의 승이란 말이오? 도적의 소열을 불사르고도 올려세운다는 게 겨우 합의의 승이란 말이오? 겨우 쌀 600석으로 무능하고 썩은 태수의 뒤치닥거리나 하며 지내란 말이오? 그러자 한당과 조무도 주인을 따라 붕괴했다. 벌써 5해 송견을 따라 목숨을 바쳐 싸웠건만 겨우 마공순이 유연히 하는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들을 새삼 돌아보게 된 탓이었다. 그렇습니다. 한실은 이미 틀렸습니다. 차라리 골 깊은 곳에 산채나 열고 의정 노릇이나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둘 다 이미 마신 술이 있는 터라 거리낌 없이 울적한 심정을 드러냈다.
비교적 글줄이나 하던 황계가 그런 그들을 위로했다. 옛적에 회의무한 씨는 항우를 파할 대제를 지녔으면서도 때를 만나지 못하니 겨우 연호라는 하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하마터면 대수롭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우리 구조께서 그를 알아보시기도 전에 이름 없는 귀신이 될 뻔하였소. 두 분의 처지는 내 모르는 바 아니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부디 자중하시오. 정보도 황계의 말을 거들었다. 비록 두 분께서는 지금 하찮은 혈리에 머물러 있으되 그래도 훌륭한 주공을 두시지 않았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오늘을 돌이켜 웃으실 날이 있을 것이오. 그러나 한당과 조문은 거칠게 반문했다. 지금 주공께서도 저리 울적해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 온단 말이오? 조정은 갈수록 썩어가고 도적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이는데 언제 밝은 세상이와 우리도 그 빛을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때였다. 문득 송견이 어두운 낯을 펴며 입을 열었다. 내가 공연히 가볍게 입을 열어 그대들의 심사만 어둡게 한 것 같소. 잠시의 어려움을 참지 못해 못난모를 보였으니 실로 부끄럽소. 과연 주공이라 불릴 만한 자기 감정의 절제였다. 조금 전에 앞뒤 없는 울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태산 같은 침착과 자신이 깃든 목소리였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라니? 그렇다면 멀지 않아 그때가 오리라는 뜻입니까? 오경이 매형의 그 같은 갑작스런 변화에 의아로운 눈길로 물었다. 그렇네. 조금 위굴한 당은 조정이 썼고 도적이 사방에서 이는 것을 아직 때가 먼 것으로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네. 용이 하늘로 오르려면 큰 비와 비친 바람이 일고 영웅이 몸을 일으키려면 천하의 어지러움이 필요한 것일세. 내 보기에 이제 한해 천하는 오래지 못할 것 같네. 비록 진승오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천하의 어지러움은 이세치하의 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건 없네. 그러나 진은 시황제 13년 통치의 폭정과 수탈 뿐이었지만 한 은 400년의 문물과 은희가 있습니다. 진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도 영웅이 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어지러움일세. 만일 한에 희망이 있으면 한을 도와 도적을 무찌르고 도적이 강해 한이 먼저 쓰러지면 주인 없는 천하를 다투어 보는 것일세. 밀라는 일고 도적대는 날뛸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네. 그 대담한 말에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섬뜩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송견은 이미 내친김이어서인지 한층 서슴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거기다가 더욱 때를 앞당겨주는 명분의 혼란일세. 세상이 평온할 때는 지킬 때에는 언제나 외길일세.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대의도 따라서 어지러워지네. 지금도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투적들은 오히려 을을 내걸고 당당해야 할 관리들은 거꾸로 도둑으로 몰리고 있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백성들은 점점 어느 쪽에 옳은 명분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힘이 곧 의가 되는 시대가 오고 말 것이네. 바로 영웅들이 묶여있던 명분의 사슬에서 풀려나 저마다 새로운 명분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 말일세. 그리고 갑자기 엄숙해진 좌중을 둘러보더니 잔마다 손수 가득 술을 따른 후 자기 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자, 이제 그런 뜻에서 함께 잔을 비웁시다. 내 지금껏 드러내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대들의 뜻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오. 나는 항상 나에게로 향하는 그대들의 믿음과 기대를 그렇게 해석해왔소. 지금이라도 나와 뜻이 다른 분은 잔을 놓고 이 자리를 떠나시오. 나는 이미 그대들을 믿었으니 설령 그가 이방을 나가는 길로 광가에 달려가 이 소나무계의 두 마음을 구변해도 원망하지 않겠소. 그 같은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 탓에 잠시 놀랐던 사람들도 송견이 그 말과 함께 훌쩍 자기 잔을 비우자 작은 망설임도 없이 입을 모아 말했다. 못난 저희들이나마 이미 장군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정했습니다. 믿어주시는 것만도 황공한 터에 감히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주종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던 황계와 정보까지도 드디어 그걸 제 입으로 말한 것이었다. 그때껏 한 사사로운 정군과 의리의 모임이었던 손견 일파가 비로소 반드시 한해 전통적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는 군벌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하지만 불길한 앞날이 어떤 예감으로 다가온 것일까? 한동안 홍겹게 술을 마시던 손견이 문득 사람을 보내 이제 겨우 2살인 아들 책을 불러오게 했다. 오씨 부인이 달을 품는 꿈을 꾸고 나왔다는 처사들로 남달리 숙성해 벌써 걸음을 걷고 몇 마디 말도 웅얼거릴 줄 알았다. 손견이 그 아들을 들어 여러 색에 보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나 앞길이 반드시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아이를 부탁하오. 이제 겨우 23인 청년 장수의 말로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주공, 이 흥겨운 자리에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조무가 참지 못해 그렇게 물었으나 황계가 나서서 자칫 어두워지려는 자리를 수습했다.
만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없는 것보다 낫소. 주공의 말을 달리 듣지 말고 우리 작은 주인이나 배웁시다. 그리고 먼저 엎드려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황계 작은 주인을 뵙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도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손책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